지금 대한민국은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부부가 함께 감옥에 갈 수 있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최혜병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한 방송, 언론 장악, 권익위 등 국가기관의 사유화, 이 같은 모든 범죄와 거짓말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대표 권오수, 그리고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 대통령 부인 김건희로 이어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이종호 녹취록을 통해 확인된 국정농단,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는 대통령 부부와 주가 조작 세력이 운명 공동체이자 범죄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혜병 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이종호는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로 그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은 자로서 김건희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호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모두의 약점을 꽉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또한 3부는 국정농단의 저수지라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국정농단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설명하기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제가 2020년 1월 법무부 장관에 취임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그해 2월 뉴스타파의 경찰 내사 보고서에 관한 보도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도이치모터스 내가 했어 라고 시인하는 녹취 파일이 언론에 공개됐을 때입니다. 이후 같은 해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사건은 고발되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검찰에서는 수사는커녕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못한 시민 4만여 명 등은 윤석열 부인 의혹을 수사하라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을 했고 9월 25일이 되어서야 고발인 조사를 착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상대로 윤석열 총장의 수사 방해는 매우 거셌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는 윤석열 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비리 4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손떼라라는 수사 지휘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반발을 했으며, 언론은 이때 총장의 비위는 전혀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고압적인 자세나 발언을 크게 부각하면서 영웅으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유명세를 얻게 됨으로써 검찰 사유화는 더욱 거침없이 노골적으로 되어갔습니다. 당시 반부패 2부장이던 정 땡땡 부장검사는 코바나 컨텐츠 협찬 관련 의혹 사건의 배당을 거부했었고, 전국의 윤석열 총장 사단의 검사들은 장관이 지휘권을 남발한다라는 등 그들의 내부망을 이용해 선동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 실무자들은 수사 의지를 가지고 금융위원회가 이상매매 거래 같은 불공정 거래를 분석해낸 심리 절차의 분석 자료나 한국거래소의 매매 분석 등의 기초자료를 통해서 분석해 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그나마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결국 윤석열 총장이 2021년 3월 퇴임하고 나서부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 조작을 시킨 도이치모터스의 대표 권오수, 주포 또는 선수라고 불리던 이정필, 그리고 김기현, 그리고 블랙펄 인베스트의 처남으로서 동회사의 감사였던 민태균 등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했고, 수사한 데 이어서 2021년 8월 뉴스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씨 소환 가닥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김건희 여사는 소환 한 번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1년 12월 권오수를 비롯한 나머지 관련자들만 기소되기에 이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장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검찰의 종합 의견서와 1심 판결을 통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1심 재판에서 1차 작전 시기였던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김건희 씨는 블랙펄 이종호에게 신한투자증권에 매매 주문을 넣을 수 있도록 위탁을 했고, 이종호로부터 주문을 받은 신한투자증권 지점장 이 모 씨는 김건희 씨에게 별도로 전화로 확인을 해서 매매 의사를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적극적이었죠. 그리고 2010년 10월 28일 2차 작전 시기에 김건희 씨 계좌를 이용해 블랙펄의 이종호의 처남인 민태균 감사가 10월 28일 13시 2분 7초에 김기현에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잠만 계세요.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 주실 듯.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바로 3분 뒤인 13시 5분 40초부터 김건희 씨 계좌에서 주당 3,100원의 10만 주 매매가 정확하게 그대로 체결됩니다. 또 2010년 11월 1일 11시 22분경 김기현이 민태균에게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 주셈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민태균은 이렇게 답합니다. 준비시킬게요. 그러자 김기현이 22분 후에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매도하라 하셈. 딱 7초 만에 7초 후에 김건희 계좌에서 주당 3,300원에 8만 주의 매도 주문이 제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심 판결문에서는 이런 사실을 확인을 했고, 판결문은 이렇게 판시를 합니다. 블랙펄의 민태균 감사, 이종호 대표 또는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에게 차례대로 의사 연락이 이루어진 결과 공범들의 의사에 따라 시세 조정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또한 이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범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1심 판결에 따르면 블랙펄 인베스터의 직원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에서는 당시 토로스 정권의 주식 잔고 및 인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김건희 씨 계좌는 블랙펄 인베스터 측에서 관리하며 대표 이종호와 그의 처남 민태균 감사가 직접 운용하여 시세 조정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1심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결국 1차 작전 시기에 사용된 통정매매, 가장매매 모두 392건은 면소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시기에 사용된 130건 중 102건이 유죄가 인정되었는데 그중 무려 48건은 김건희 계좌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은 통정매매, 가장매매만 한 것이 아니라 BW, 이른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이용한 신종 금융범죄도 저지른 의혹이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데요. 산업은행은 도이치모터스에 250억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회사채와 250억 원어치 신주를 행사가액 5,560원에 살 수 있는 신주 인수권도 받았습니다.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추후 주가가 5,560원 이상으로 오르면 신주 인수권을 주식으로 받은 뒤 매매해서 차익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BW 인수 바로 다음 날 신주 인수권 150억 원 규모 269만 7천 주를
KB증권에 판매를 했고, 또 그날 권오수 전 회장은 7억 5천만 원으로 150억 원 규모의 BW를 구매했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은 권오수가 지불한 7억 5천만 원 중에 5억 원은 김건희 씨의 돈이었습니다. 2013년 2월 산업은행은 남은 100억 원 규모 256만 9,400주의 신주 인수권까지 한양증권을 통해서 도이치모터스의 주요 주주인 이승근 씨에게 4억 5천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250억 원 가치의 신주 인수권이 하루 아침에 12억 원에 판매된 것입니다. 그것도 돈을 빌린 채무자한테요. 그러니까 결국 250억 국책은행의 담보가 도로 채무자 측 수중으로 20분의 1의 터무니없는 헐값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낫도깨비 장난입니까?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보고서에서 권 전 회장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5억 원을 빌려 신주 인수권을 매입했다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51만 주를 1억 원에 구매해 1억 5,637만 원에 43만 주를 판매했습니다. 시세 차익은 5,637만 원이었고 남은 7만 주가 2013년 내지 2017년 주가 조작 세력이 매도했던 때 같이 판매되었다고 한다면 약 4억 원의 추가 이익도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입니다. BW, 즉 신주 인수권부 사채 계약에선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주가가 내려가면 3개월마다 신주로 전환할 수 있는 행사가액 역시 하향 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 조건을 둘 수가 있습니다. 행사가액이 하향 조정하면서 같은 금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주 인수권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질수록 주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이 시기 계속 떨어지면서 2012년 12월 20일 행사 가액은 최초 가액의 70%인 3,892원까지 내려갔고 전환 가능한 주식 수 역시 449만 6,400주에서 642만 3,400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들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사이에 약 5,629원에 판매되며 110억 원의 수익을 거둡니다. 결국 12억 원에 구매한 신주 인수권이 110억 원에 판매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신종 금융 수법까지 동원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이 검은 작전 세력들은 국가를 손에 넣었습니다. 블랙펄 이종호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김건희 부부를 결혼시켰다. 이 말은 그들 검은 작전 세력이 사법 리스크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호위무사로 윤 검사를 픽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 되었습니다. 수사권을 다 가진 그들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검사 출신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앉혔습니다. 금융의 경찰이라 할 금감원을 신속히 장악한 것은 이들의 의도가 거침없이 하이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가 조작을 위해 필요했던 금융관계자, 법조관계자, 언론관계자 등의 카르텔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포식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든든한 방패막이 대통령과 금융위원회, 언론, 대법원, 사법부 등 주가 조작 세력이 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그들은 손에 넣은 셈입니다. 일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고 전부를 잠시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일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라는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이들의 거짓도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우연히도 최혜병 사망 사고를 통해 블랙펄 이종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김건희로 연결된 주가 조작 세력은 대통령을 움직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언론을 움직이고 주가를 움직여 삼부 토건을 매개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동해 유전은 누구를 위한 투자인지 허술하기 짝이 없는 1인 기업에 탐사 분석 의뢰를 하였고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든지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인 가이아나 110억 배럴보다 훨씬 많은 140억 배럴이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주가 조작 세력들이 하는 뻥튀기 호재성 정보를 흘려서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말로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도 이 순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언론에 던진 이슈는 어떤 주식을 움직이고 누가 득을 보고 있는 것인지 국민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를 상대로 장관을 움직이고 별 3개를 쉽게 만드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블랙펄 이종호를 변호하던 변호인은 공수처의 처장 대행까지 하는 송경진 차장으로 임명되었고 그 밑에서 변호하던 심태민 검사는 공수처의 검사로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의 담당 검사를 맡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국가수사기관도 가지고 농락하는 이들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주가 조작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언론을 장악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사법을 통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권력 편향인 언론 환경을 먼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찍이 소설책도 써보았고 이를 통해서 또는 방송에 나가 여러 방법으로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여러 번 경고해 왔습니다. 이제 와서 주미애가 옳았다 하시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또 늦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가 바로 서야 합니다. 국가를 되찾아야 합니다.